안녕하십니까. 응급의학과 김동훈입니다. 자, 오늘은 응급의학 블록의 첫째 시간으로 응급환자 진료하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2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응급환자 진료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응급실에서 만나는 응급환자의 특성, 다른 외래나 입원실에서 만나는 환자와 좀 다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상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이 있죠. 일단 아기부터 할머니까지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응급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응급 환자들이 나타내는 증상 역시 어떤 특정 임상 상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증상과 징후를 가지고 있죠. 또 응급 환자의 특성 중에 하나는 불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환자가 정확한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또렷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불안정한 활력 징후와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또 많은데요. 혈압이나 맥박, 호흡수, 체온 등의 활력 징후가 정상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나 있고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죠. 또 많은 응급 환자들이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게 되는데요. 이런 극심한 통증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을 방해해서 진료를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환자가 그러면 이야기를 잘 못하면 보호자나 목격자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호자나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분들로부터 받는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도 상당히 많겠죠. 또한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들은 환자도 그렇고 보호자들도 그렇고 옆에 따라오는 사람들 모두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 응급센터, 응급실이라는 곳이 굉장히 시끄럽고 복잡하죠. 사람도 많고 소음도 많고, 이런 공간에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의료진의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환자도 많은 데다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은 외래나 입원실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어요. 또한 여러 가지 검사에 있어서도 종류, 시간, 정확도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제한을 가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응급 환자를 볼 때 병력 청취나 진찰, 그리고 방사선 검사, 영상 검사, 혈액 검사,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진료의 순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의 병력을 청취하고 진찰을 하고 혈액 검사를 하고 영상 검사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감별 진단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알맞은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러한 일반적인 진료 순서에서 제일 첫 단계인 병력 청취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병력 청취라는 것은 일단 환자가 이야기하는 주 증상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이런 주 증상을 환자의 말 그대로 기록하라 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병력 청취를 할 때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환자에게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질문을 할 때도 개방형 질문을 하라 라는 주문을 여러분들은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개방형 질문이라는 것은 서술형으로 답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설명해 보라,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주관식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예, 아니요 혹은 객관식 답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이 아닌 개방형 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보시게 될 동영상은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대비해서 연습하게 될 CPX, 오스키 중에 표준 환자를 대상으로 병력 청취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손이 떨려서 오신 환자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손이 언제부터 떨리세요? 반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점점 심해지세요? 고만고만 하세요? 비슷한데요. 비슷하세요? 네, 주로 어떨 때 떨리세요? 글씨 쓰거나 잠이 들 때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족 중에 뭐 수전증이나 파킨슨병 같은 분 있으세요? 아니요.
당뇨, 혈압, 갑상선 뭐 포함해서 어떤 병을 앓고 계시거나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술 기운이 조금 취했을 때 떨리는 게 좀 덜해지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술 마시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몸에 열이 확 나거나 뜨거운 느낌 들거나 몸에 살이 좀 빠지시거나 최근에 그런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진 않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리드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하게 레스팅 트레머가 있는 점수를 먼저 확인해야겠죠. 눈 감아보시. 자, 이 동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때 대부분 개방형 질문을 하라고 교육을 합니다. 근데 지금 나온 동영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앞으로 한번 돌려보시면 알 수 있으실 텐데요. 다 개방형 질문에 해당되나요? 꼭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개방형 질문이 아닌 질문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식으로 개방형 질문을 안 하고 폐쇄형 질문을 하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I'm going to start out today by just talking a little bit with you about your chief complaint. What brings you here today? Sure. My left elbow has actually been bugging me a lot. Every once in a while, I've been getting a little bit of pain. Extending my arm and going back to bending it. Really, that's the primary reason I've come in. I've attempted to take a little bit of Tylenol to relieve the pain, but it's not really seeming to help much. Okay. Before we talk a little bit more about that, is there anything else that you want to talk with either me or Dr. Smith today? Not that I can think of, no. Okay. Tell me more about this pain. It's just kind of a throbbing pain. It'll act up kind of randomly throughout the day. It doesn't, it's not specific to, the morning or evening, or even in the middle of the day or night. It just kind of randomly acts up. I would say excessively, like when I'm doing work, like after the dishes. It'll start to act up. If I, lift one of my children up, it'll start to act up. So, any sort of exertion. Is kind of where I've noticed a lot of the pain coming from.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영어로 된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렇게 병력 청취를 하는 영상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느낀 게 뭔가요? 그렇죠. 환자가 말을 참 많이 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청산유수로 줄줄줄줄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또박또박 해주는 환자를 만나기는 사실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3시간 대기의 3분 진료는 우리나라 대학병원의 현실을 상징하는 말인데요. 제대로 된 진료를 하지 못하는 의료계의 이런 병폐를 고치기 위해 일부 대학병원이 15분 진료제 실험에 나섰습니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이충원 의학 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환자들이 쉴 새 없이 진료실을 들락거립니다. 오후 5시간 동안 진료해야 할 예약 환자가 무려 100명. 환자당 진료 시간이 평균 3분에 불과합니다. 의사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2군데 진료실을 왕복합니다. 급하게 혈압을 재고 몇 마디 물어본 뒤 바로 처방을 냅니다. 근데 보통 2분? 그렇죠, 뭐. 너무 손님이 많으니까, 환자가. 실제 대학병원의 평균 외래 진료 시간을 조사해봤더니 대부분 3, 4분에 그쳤습니다. 한 2번, 3번 이렇게. 계세요? 밤에? 네. 환자의 증상을 듣고 꼼꼼히 의무 기록을 작성합니다.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청진을 하고 환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진료에 걸린 시간은 15분. 이렇게 여쭤보다가 그전 같은 거 이렇게 깜빡거리고 가는데 그 생각나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의료계의 고질적인 3분 진료 관행을 깨겠다며 일부 대학병원에서 도입한 15분 진료제입니다. 아직은 실험 단계로 초진이나 중환자가 대상입니다. 병원에서 일단 의사들한테 뒷받침을 좀 해주면서 열어줘야 되고요, 진료실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나라에서 그 진료, 15분 진료에 맞는 적절한 진료비를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3시간 대기 3분 진료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진료의 질을 높이려는 병원의 의지와 함께 큰 병원에만 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의료 체계를 손질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수한 의료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의사들이 환자를 길게 여유롭게 환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죠. 그것이 반드시 응급 환자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래에서도 마찬가지고 입원실에서도 그렇게 환자를 길게 볼 만한 여유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환자를 보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진료를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환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주증상을 기록하는 것보다는 환자의 이야기로부터 의학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죠. 의학적인 문제를 의사가 파악해서 이 환자가 의학적인 도움을 찾게 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어떤 젊은 남자가 손목을 긋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왔어요. 의사는 묻죠. 왜 오셨을까요? 여자친구가 날 버렸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주증상이 되나요? 환자는 혈압이 60이에요. 손목에서는 피를 엄청 흘리고 있고 이 사람의 문제가 과연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 문제인가? 그렇지 않겠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어떤 환자가 와서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환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주증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는 환자가 의식이 아예 없어요. 말을 못해요. 환자가 이야기를 하나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거나 환자의 이야기로부터 의학적인 문제가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찰과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주증상이란 것은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냐? 그렇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환자가 이야기하는 주 증상이 환자가 나한테 온 이유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흔하고 특히나 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동적으로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환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것, 의사가 스스로 그것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 불편해서 오셨어요? 불편한 건 없는데요. 그럼 왜 오셨어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혈압이 높대요. 내시경을 했는데 위암이 의심된대요. 외래 선생님이 응급실 가보라 했어요. 이런 경우엔 주증상이 뭐가 되나요? 환자 증상이 없는데 어떤 경우는 환자가 왜 이 의사를 찾아왔는지 명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소는 증상일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 주소 자체가 진단명, 치료 방법, 병원을 찾는 이유 중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으며 그것은 곧 의료진이 해결해야 할 의학적 문제를 가장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주소가 말 뜻 그대로 주 증상, 주된 호소가 아니라 의학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정확히 무엇 때문에 의사를 찾게 되었는가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환자의 진료는 바로 이 문제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말하면 이 의학적 문제가 환자가 이야기하는 증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듯이 혈압이 높다, 고혈압이 문제일 수도 있고 위암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엔 이 위암을 수술하기 위해서 입원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곧 주소가 되는 것이에요. 주소는 말 그대로 주된 호소가 아니라 환자가 의학적 도움을 찾게 된 주된 이유다 라고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우리가 환자의 병력 성취를 할 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개방형 질문 같은 경우엔 주로 환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관식, 서술형 답을 원하게 되고 이럴 때는 당연히 환자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풍부해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나라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는 시간이 없어요. 앞에서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환자의 지능 그리고 인지 능력에 굉장히 의존적이란 말이에요. 환자가 정말 똘똘하고
명석하고 사리 분별이 명확한 환자 같은 경우엔 환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제가 파악이 되고 환자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어린아이라든지 특히 요즘 같은 고령화 시대에는 노인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폐쇄형 질문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의사가 질문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서술식 답보다는 이건가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3번인가요? 식으로 객관식으로 답을 하게 유도를 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객관식 1번, 2번, 3번을 물어봤는데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같은 경우에는 그 객관식 답까지를 다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가요? 아닌가요? 저건가요? 아닌가요? 아니면 이것은 아닌가요? 라는 식으로 OX 질문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적은 시간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되고 환자의 지능이나 인지 능력에 그나마 덜 의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단점도 있어요. 취조당하는 느낌으로 환자의 만족도가 낮고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유도 질문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또한 이런 유도 질문을 통해서 환자의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장 결정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치명적인 개방형 질문의 단점, 즉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라는 이 단점 때문에 결국에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의사들이 폐쇄형 질문을 통한 병력 청취를 하게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개방형 질문은 여러분의 가르치는 학생 교육에 해당하는 것이고 굉장히 전통적이고 원칙에 따르는 것이죠. 좋은 얘기예요. 개방형 질문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바람직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폐쇄형 질문을 통해서 병력 청취가 아닌 병력 발굴, 스스로 병력을 캐낸다는 뜻이죠. 이것은 굉장히 실전적이고 전통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원칙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 의사들이 많이 행하고 있는 실제 의료 행위의 한 형태예요. 배우기는 이렇게 배우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한다 라는 말이죠. 자,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응급 환자의 특성, 이런 것들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개방형 질문을 하고 병력 청취를 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력 발굴과 폐쇄형 질문을 통한 환자의 만족도는 낮고 유도 질문을 해서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아주 위험한 방법이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폐쇄형 질문을 통한 병력 청취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환자 진료는 병력 청취부터 시작을 하죠. 병력 조사, 병력 청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환자의 의학적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서는 환자가 호소하는 주소가 환자의 가장 주된 의학적 문제인 경우이지만 상당수의 경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존재하고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말만으로는 환자의 주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죠. 의사들은 특정 상황의 환자에서 병력의 어느 부분이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그렇지 못하죠. 환자 진료에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환자의 말을 다 들어줄 수 있고 듣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다면 굳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폐쇄형 질문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좋은 태도를 가지고 환자의 이야기를 꼼꼼히 듣는 것만으로는 중요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환자에게서 어떤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통을 한 예로 들어보죠. 우리는 복통의 위치에 따라서 배 안에 있는 특정 장기에 이상이 있다고 추측을 합니다. 해부학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라이트 어퍼 쿼드런트 페인이 있는 경우에는 간, 라이트 로우 쿼드런트 페인이 있는 경우에는 어펜딕스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복통의 양상에 따라 어떤 장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추측하기도 하죠. 쥐어짜는 경우에는 크램핑하는 페인인 경우에는 바울의 문제, 상복부가 쓰린 양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스토막 혹은 듀오데눔의 문제, 여러 부분의 둔한 통증, 덜 페인인 경우에는 솔리드 오간의 문제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쥐어짠다, 쓰리다, 둔하다라는 양상은 쥐어짜는 것은 바울, 쓰린 것은 스토막이나 듀오데눔의 얼서 페인, 그리고 둔한 통증은 솔리드 오간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 통증이라고 교과서를 통해서 알고 있죠. 이 경상도 지역의 분들은 통증을 우리하다라는 양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이죠. 아, 나는 가슴이 아파요. 아, 그래요? 가슴이 어떻게 아프시죠? 우리하게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어떤 식으로 아프죠? 우리하게 아파요. 그럼 우리가 환자가 우리하다고 표현을 했을 때 이 말을 그냥 아, 환자가 우리하시군요 라고 받아 적게 되면 이것은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쥐어짜는 것이 바울, 쓰린 것이 스토막, 둔한 것이 솔리드 오간인 것처럼 우리한 통증이 어느 장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어떤 기전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우리하다는 통증을 이야기했을 때 감별 진단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하고, 이 우리한 통증이 환자는 우리하다고 표현을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쥐어짜는 통증인지 쓰린 통증인지 둔한 통증인지를 물어서 환자에게 답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통이 지속적인지 간헐적인지 점점 심해지는지 점점 좋아지는지 이러한 양상에 따라서 추정하는 진단이 또 다르죠. 복통을 나타내는 환자가 어떤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가, 즉 동반 증상이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진단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이 나고 설사가 나고 혈변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장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구토, 황달, 체중 감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진단을 추정하는지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죠. 무엇이 쓸모있는 정보인지 필요 없는 정보인지를 구별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의학적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환자가 이런 말들을 우리에게 다 해줄 것이다 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폐쇄형 질문을 잘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환자에게서 유용한 감별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쓸모있는 정보와 필요 없는 정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환자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쓸모있는 정보만 우리는 알아내야 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환자가 실제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진단에 써먹을 수 없는 필요 없는 정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병력 청취에는 이외에도 다른 목적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중점적으로 진찰해야 될 부위를 파악해야 하고, 병력 청취 이후에 어떤 검사들을 선택해서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최종 진단에 대한 치료 방침을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가. 환자의 병력을 열심히 청취하는 것에는 진단을 위한 것들 외에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의료진에게 환자가 본인 책임인 동안에 상태가 나빠지거나 사망하는 것, 이것은 정말 큰 스트레스예요. 병력 청취를 포함한 모든 진료 사항에서 의사는 환자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중증도가 높다면 진단 과정을 최소화하고 바로 처치를 시작하거나 진단과 치료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많은 강의를 통해서 의학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어떤 특정 진단명을 제목으로 해서 그 진단명의 에피데미올로지, 패소피지올로지를 공부하고 임상 양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떤 검사가 필요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진단을 하게 되며 그런 진단이 나오게 되면 어떤 식의 치료를 하게 되는가. 그런데 문제는 실제 환자가 나는 이런 병이요 하고 이마에 진단명을 붙이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PBA라는 실습 과정을 통해서 실제 의사가 환자를 보는 과정을 시뮬레이션에서 가상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이 PBA 실습 때 가장 먼저 여러분한테 제시되는 것은 임상 양상이에요. 진단명이 아니라 여기 있는 두 번째 있는 임상 양상이라는 것이죠. 이 임상 양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가설을 세우고 큰 카테고리를 세우게 돼요. 감염성 질환이냐, 종양성 질환이냐, 이런 식으로. 그런 가설을 세우고 나면 학생들은 need to know라는 것을 찾도록 강제되게 되죠. 그래서 이 가설을, 우리가 세운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임상 양상들이 필요한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게 되고, 그것을 찾은 이후에는 그러한 임상 양상들이 또 여러분에게 제시가 돼요. 그 이후에는 진단 검사가 또 제시가 되죠. 그리고 그 진단 검사 결과들에 따라서 우리가 세웠던 가설이 맞느냐, 틀리느냐, 혹은 어떤 가설을 선택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정하게 되고, 또 이 가설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검사 결과들이 필요한가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게 되고, 그 궁금해하게 된 그 검사 결과들이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되죠. 그러고 나면 임상 양상과 진단 검사들을 모아서 최종 진단에 이르게 되고, 우리는 이 최종 진단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가,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를 공부하게 되죠. 이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의도된 PBL의 순서예요. 그런데 실제로 PBL을 진행한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거예요. 임상 양상이 처음에 제시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임상 양상들 중에서 팩트를 찾고 문제점을 찾고 그리고 가설을 세워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당시에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가설을 어떻게 세우나요? 원래 의도는 여러분들이 임상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의학 과목에서 배웠던 어떤 지식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의 임상 양상이 어떤 가설로 설명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찾으라는 것인데, 실제로 그걸 찾기는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적 지식을 동원을 해서 이 사람의 증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난 것인가 라는 가설을 세우라는 것인데, 그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냐 하면 책을 찾죠. 인터넷을 뒤지고 핸드아웃을 뒤져서 가설을 세운다기보다는 여기 이 PBL에서 제시된 임상 양상들이 나타나는 챕터가 어딘가를 찾게 돼요. 그래서 그 챕터를 찾아가서 보면 임상 양상들이 나오고, 이 임상 양상들이 이 PBL에서 제시된 임상 양상과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떤 감별 진단과 더 가까운가에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을 나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진단검사 결과가 제시가 되게 되고, 이 역시 검사 결과를 책에서 찾아서 앞에서 세웠던 감별 진단의 챕터를 들어가서 그 감별 진단별로 나오는 결과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찾고, 이것이 이 PBL에서 제시된 진단검사 결과와 얼마나 맞아 떨어지는가를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중에 가장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최종 진단이라고 하고, 그 최종 진단에 대한 치료에 대한 공부를 하게 돼요. 앞에 얘기했던 교육자들이 의도한 PBL의 과정과 여러분들이 실제로 진행한 PBL의 과정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교육자가 의도한 PBL의 과정은 굉장히 모호하고
포괄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길 바랬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책에 나오는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간별 진단을 찾아서 구체적인 임상 양상과 PBL에서 제시된 임상 양상을 맞추어 보고 구체적인 검사 결과들을 PBL에서 나온 진단 검사들과 맞추어 보면서 최종 진단을 찾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실제 의도된 PBL에서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몰라야 하고 그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가설을 세우고 연역적 추론 과정을 통해서 결과에 이르기를 바랬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책을 찾아서 공부를 했고 그 공부를 통해서 이 PBL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우리가 습득한 방금 공부를 통해서 습득한 그 지식들 중에 어디와 일치를 하는가를 찾은 것이죠. 자,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위의 과정, 이 PBL 실습, 여러분들한테 의도됐던 PBL 실습의 과정이 마치 우리가 환자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환자를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죠.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위의 과정이 아니라 아래 과정으로 최종 진단을 찾아서 환자를 치료하게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은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고 실제 환자를 보는 의사가 되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환자를 보는 의사는 아래 과정으로 환자 진료를 하게 돼요. 위의 과정은 학생들이 하는 것이고 실제 의사는 아래 과정으로 하는 것이죠. 간단한 환자 케이스를 하나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료를 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흉통으로 40% 남자가 여러분께 왔어요. 병원에 왜 오셨죠?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겠죠. 가슴이 아파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다음 질문은 어떻게 아프세요? 라는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방형 질문을 한다면 그리고 환자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환자가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냥 많이 아프다. 죽을 것 같다. 제발 약을 좀 달라. 안 아프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진단에 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병력 청취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아픈 위치가 어디냐? 언제부터 아프냐? 아픈 양상이 어떠냐? 방사통은 있느냐? 동반 증상은 있느냐? 등등. 우리는 개방형 질문을 하기 때문에 꼭꼭 집어서 인가요 아닌가요 하는 OX 질문이나 이건가요 저건가요 아니면 이런 양상인가요 하는 객관식 답안이 나오는 폐쇄형 질문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개방형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말을 환자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가죠. 그래서 어찌됐든 약 15분간의 시간이 소요가 됐다고 가정을 하죠. 우리가 환자 이야기를 듣고 의무기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환자가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했어요. 왜 심정지가 발생했는지 모니터를 붙여보니까 심실세동이었어요. 이런 경우 혹은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중에 갑자기 환자가 의식이 없어져서 혈압을 재봤더니 수축기 혈압이 40으로 떨어지면서 환자가 쇼크에 빠졌어요. 의사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내가 환자를 볼 때 가장 걱정되는 상황, 내가 환자를 보고 있는 동안 환자가 나빠지거나 사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환자를 보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환자를 보느냐? 앞에서 얘기한 의사들의 사고방식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사람은 흉통으로 왔죠. 환자의 이야기를 듣겠죠. 하지만 환자가 우리에게 진단에 바로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죠? 진단명들을 나열을 하게 돼요. 우리 머릿속에서 흉통으로 온 환자는 이러이러한 진단명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흉통이라는 증상에 대한 수업을
여러분들이 의과대학에서 여기저기서 듣듯이 이러한 간별 진단들, 우리가 생각해내야 하는, 그리고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 간별 진단들은 여러분들 머릿속 어딘가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생각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낼 수 있다면 우리가 나열한 이 진단명들에 대한 임상 양상을 하나하나 조사를 해가면서, 그리고 필요한 검사들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각 진단에 대한 검사 결과들과 우리가 진행할 검사의 결과들을 비교해 가면서 최종 진단에 이르게 되겠죠. 자, 특히 응급 환자의 간별 진단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마구잡이로 흩어져 있는 환자가 흉통으로 왔을 때 어떤 진단명들을 생각해내야 하는가, 이것을 무작위로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것들을 뽑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우선순위냐? 첫 번째 우선순위는 위급함이에요. 환자가 흉통으로 왔을 때 흉통을 야기할 수 있는 진단들 중에 환자를 죽게 만들거나 급격히 안 좋은 예후로 끌고 갈 수 있는 위급한 질환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사망이 임박하였거나 조만간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시간이 지체되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예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 안 좋은 예후를 보인다는 얘기겠죠. 심폐정지나 뇌사 혹은 샥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 응급 약물이나 응급 시술, 응급 수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위급한 임상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해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낸 진단명들을 토대로 환자에게 어떤 질문을 할 것이며 어떤 답을 기대할 것이며 또한 이후에 어떤 검사들을 진행할 것인가 라는 것을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죠. 위급한 우선순위의 임상 상황을 우리가 다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은 흔한 임상 상황을 생각해요. 두 번째 우선순위는 빈도라는 얘기죠. 위급한 것들을 간별을 해냈기 때문에 이제는 빈도가 높은 질환이나 손상 등 다양한 임상 상황을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위급함 그리고 흔함이라는 두 가지 우선순위를 가지고 간별 진단에 필요한 병력 청취와 검사들을 진행하고 나서 그래도 물론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남는 거죠? 위급하지도 않으면서 흔하지도 않은 진단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1차 진료의로서 굳이 몰라도 되는 상황들이에요. 아주 희귀하지만 급성기 예후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그런 질환들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1차 진료의로서 책임져야 할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고, 이때부터는 전문의에게 환자를 보내고 입원을 하거나 혹은 외래에서 검사를 진행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앞에 얘기한 이런 상황들을 머릿속에 넣고 흉통 환자에서 어떤 간별 진단들을 먼저 생각해 볼 것이냐, 흉통을 야기할 수 있는 위급한 임상 상황이냐. 첫 번째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을 생각해 보기로 해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은 비교적 빈도가 높으면서도 응급처치가 제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주 예후가 나빠지는 그런 병이죠. 두 번째로 대동맥 질환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세 번째로는 긴장성 기흉을 생각해 보고, 네 번째로는 심낭에 물이 차서 심장을 누르는 카디악 탐폰. 흉통 환자에서는 이 네 가지의 위급한 질환을 일단 생각해 보자. 물론 이 외의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비어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채워나가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네 가지 생각했으면 우린 뭘 하냐? 환자에게 병력 청취를 하고 진찰을 통해서 이 간별 진단들을 하나하나 배제를 해볼 거예요. 일단 관상동맥 증후군인 경우에는 협심증 양상의 통증이 있죠. 통증의 양상이 협심증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순환기약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배웠을 거예요. 그러한 질문들을 하고, 대동맥 질환인 경우에는 역시 대동맥 파열의 특징적인 통증의 양상과 진찰이나 이후에 말할 검사들에서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이미 배웠죠. 기흉 때문에 나타나는 흉통은 협심증이나 대동맥 파열과는
좀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죠. 기흉인 경우에는 진찰을 통해서 강력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호흡음이겠죠. 청진을 했을 때 호흡음이 한쪽은 작게 들린다. 그리고 타진을 했을 때 한쪽에 공명음이 들린다 하는 등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심낭 압전인 경우에는 역시 특징적인 병력들이 있어요. 자, 이러한 임상 양상들을 토대로 우리는 위급한 상황 4가지에 대한 감별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빠르게 검사를 진행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위급한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해요. 관상동맥 증후군 같은 경우엔 빠르게 심전도를 찍고 카디악 트로포닌 검사를 하게 되죠. 대동맥 질환인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듯이 엑스레이나 CT로 빠르게 진단에 도달할 수 있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기흉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심낭 압전 같은 경우에는 심전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소견,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또 특징적인 소견.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급한 질환들을 감별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 위의 검사들을 통해서 관상동맥 증후군이 의심이 돼서 제세동기를 거치를 했어요. 왜 관상동맥 증후군이 의심이 되는데 제세동기를 환자한테 붙이느냐?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가장 흔한 원인이 심실세동 혹은 무맥성 심실빈맥 같은 악성 부정맥을 예상하고 제세동기를 환자에게 붙여놨다가 심실세동이 발생하는 즉시 제세동을 하게 되면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미리 준비를 한 경우와 준비를 하지 않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처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로 대동맥 파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 혈압을 지속적으로 재고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조기에 발견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수혈을 진행하고 활력 징후를 유지시켜서 쉬하게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긴장성 기흉은 흉관 삽관을 함으로써 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초음파에서 심낭 압전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 즉시 물을 뽑아주면 되겠죠. 페리카디오센테이스를 시행해서 물을 뽑아주면 환자가 역시나 쉬하게 빠져서 안 좋아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흉통 환자에서의 위급한 4가지 질환들을 일단 감별을 하고, 그게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 4가지를 생각을 해서 병력을 청취하고 진찰을 하고 검사를 했는데 그 4가지가 아닌 경우, 그런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위급한 임상 상황은 자주 발생하지 않아요. 지금 환자를 예를 들면 흉통 환자가 우리한테 왔을 때 앞에 말씀드린 4가지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낮다는 것이죠. 빈도가 높은 코스토콘드라이티스나 앵자이티, 플루라이티스, 이런 중하지 않지만 빈도가 높은 이런 상황들이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도 진단이 안 된다. 위급한 것들 다 배제하고 흔한 것들을 다 찾아봤는데 다 아니더라.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노력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환자는 전문의에게 환자를 의뢰를 하고 진료를 볼 수 있게 배정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폐쇄형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싶은 병력이 생각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막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자들이 아주 유용한 정보들을 꼭꼭 집어서 제공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용어를 쓰겠어요. 병력은 청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캐내는 것, 즉 발굴하는 것이다. 병력 발굴을 위해선 효율적인 폐쇄형 질문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해야 되겠죠.